안녕하십니까. 기업의 사업 확장과 해외 시장을 노리는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기술 경영 스케일업 방법과 해외 진출 전략까지 전문가들의 컨설팅을 통해서 알아보는 진격의 K-스타트업 세계로 유팩 컨설팅 진행자 김태현입니다. 먼저 오늘 함께 하실 분을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인 박추진 별따러 가자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별따러 가자의 박추진입니다. 반갑습니다. 기술 사업화 역량 분석을 맡아주신 박재중 엔톡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엔톡의 박재중입니다. 예, 그리고 스타트업 해외 진출을 돕고 있는 본투 글로벌 센터의 김종갑 센터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본투 글로벌의 김종갑 센터장입니다. 우선 박추진 대표님께서 간단하게 기업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별따러 가자는 라이더로그라는 서비스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라이더로그 서비스는 모빌리티의 안전 관리를 해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사고 예방을 하고 사고 났을 때 자동으로 빨리 구해주고 그리고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 분석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별따러 가자에 대해 기업 소개를 듣다가 궁금했던 게 현재는 배달원들의 안전의식이 어떤지 사고 현황은 어떤지 좀 궁금했었거든요. 네네. 그런 게 사업을 이제 하시게 된 계기일 것 같은데 간단한 그런 배경 설명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원래 LG 사내벤처에서 나온 회사고요. 원래 제가 하던 전공은 이제 모션 센서를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션 센서를 외부 기준점 없이 야외에서나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했었을 때 원래는 VR 쪽에 적용을 해서 사용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저랑 같이 창업한 그 친구랑 이제 길을 가고 있는데 길에서 오토바이가 좀 지나가다 보니 저런 거는 뭐 막을 방법이 없을까? 저 사람들은 왜 저런 행동을 할까? 궁금해 하다 보니 모빌리티 안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빌리티 안전 중에서도 국내에서는 가장 잘 검증할 수 있는 쪽이 이륜차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륜차 쪽에 배달원뿐만 아니고 시골에 계신 할아버지라든지 할머니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해서도 같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에 배달원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네. 그럼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나 그런 것도 상당할 것 같은데 뭐 자체적으로 확인해 보거나 조사하신 내용이 좀 있으실지 궁금한데요. 예, 우리나라에서 배달원이 일으키는 사고 때문에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연간 거의 8천억 원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쪽의 비용을 줄이면서 함께 이제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이제 모션 센서를 이용하셔서 이제 서비스를 한다고 하셨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기존에는 모빌리티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거를 파악하는데 다른 기술들이 많이 쓰였어요. 예를 들면 다들 뭐 모빌리티에 갖고 계시는 차나 이런 데 갖고 있는 카메라형 대시캠이라고 하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블랙박스라고도 하는데 CCTV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존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킥보드라든지 자전거라든지 이런 조그만한 모빌리티들은 그런 카메라를 계속 돌리고 그거를 AI가 분석하기에는 굉장히 리소스가 많이 소모가 돼요. 비용도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모션 센서를 써서 이렇게 자동차가 아닌 조그만 전기 킥보드 그리고 뭐 오토바이 그리고 자전거조차도 다 이렇게 안전을 관리할 수 있게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자동차에서도 다 쓸 수 있고요. 박재준 대표님께서도 이번에 별따러 가자 관련해서 기업 분석을 해보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관련해서 그 별따러 가자에 필요한 역량이라든지 아니면 강점에 대해서 좀 분석해 보신 게 있으시면 홈페이지랑 네. 그 제공해주신 IR 자료에 대한 그런 그 텍스트 분석을 했어요. 근데 이제 기술 키워드 관점에서 뭐 모빌리티, 인슈어테크,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조금 그 4차 산업과 관련된 기술력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그 결합된 서비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또 이륜차 안전 강화 측면에서 또 ESG 측면의 사회적 가치 창출과도 충분히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상당히 매력적인 비즈니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모빌리티, 인슈어테크,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AI 이것들이 사실 개별적으로 상당한 투자가 되게 많이 필요한 영역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그 대표님이 고민도 많고 되게 엄청나게 일이 많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이렇게 조금 고도의 기술을 동시다발적으로 좀 개발을 하려고 하면은 그 초기 멤버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네네. 지금 그 인력 구성 측면에서 저는 그 조금 어떻게 지금 그 조직적으로 운영하시는지가 상당히 궁금하더라고요.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할 게 굉장히 많아서 스타트업 치고는 좀 인원이 많아진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각 분야에 말씀하신 IoT, AI, 모빌리티, ESG도 있고 무선 통신 기술도 또
추가가 돼야 돼요. 저희 네네.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경험이 많은 분들을 좀 모셨어요. 예를 들어 저나 이제 저희 부대표 같은 경우는 원래 IoT 쪽을 좀 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저희가 추가로 모신 분이 저희 CTO로 있는 친구는 드론 스타트업에서 이제 5년 정도 CEO를 했던 친구예요. 그 친구도 IoT랑 그리고 무선통신 이쪽 그리고 좀 할 줄을 알고, 또 저희가 추가로 또 들어오신 저희 연구실장님께서는 삼성전자에서 이제 30년 넘게 네트워크 사업부에 계시면서 우리나라 상용화되는 무선통신 기술을 많이 만드신 세계 최초로 그런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장영실상도 2회 정도 타신 분이 함께 무선통신과 AI 쪽을 함께 연구해 주시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모빌리티나 ESG적인 측면은, 모빌리티는 이제 저희도 전문가는 아니니까 저희 실제로 모빌리티를 많이 쓰고 계신 실제 자문단 분들께서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시고, 나머지는 저나 이제 저희 직원들이 어릴 때나 지금도 타고 있는 오토바이의 경험에서 그런 쪽 기술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술들을 이제 활용을 하시지만 네네. 어떻게 보면은 그 센서는 결국에 이제 하드웨어적인 성격이 네네네. 강하잖아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랑 이제 하드웨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동시에 이제 개발을 하셔야 되는데 네네. 조금 그 노하우라든지 전선이 넓을 수 있는데 이것들을 효율적으로 기술 개발하는 그런 그 자체 그런 노하우가 있을까요? 노하우라기보다는 이제 저희 그래서 서비스 런칭될 때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저희가 20년 2월 24일에 회사를 만들고 실질적으로 일을 시작한 거는 3월 1일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서비스 런칭이 저번 달 9월에 저희가 서비스가 런칭이 돼서 생각보다 R&D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나눈다고 하지만 센서 안에도 소프트웨어라는 게 들어가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랑 또 핸드폰에 만들어야 되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저희 서버를 돌리고 AI를 돌려야 되는 소프트웨어까지 준비하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좀 많이 걸리는 편입니다. 네, 노하우라는 건 그냥 시간이. 센터장님께서도 이제 수많은 스타트업을 보시고 또 해외 진출도 도와주시고 하시는데 별다른 과제의 강점은 뭐라고 느끼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강점이나 앞으로의 필요한 역량 같은 게 뭐가 필요할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처음 시작하셨을 때 야외에서의 모션 센싱, 네네. 그리고 VR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그 텍 오리엔티드 돼 있는 그 시장이잖아요. 네. 갑자기 이제 이륜 모빌리티로 넘어오신 거예요. 네. 그것도 막 이렇게 전기차, 뭐 자율주행차 이런 것도 아니고 그 부분이 조금 이렇게 좀 뭐랄까 산뜻했습니다. 주로 이렇게 이제 굉장히 텍 오리엔티드 되신 분들이 네. 창업을 하면 또 다른 텍 마켓을 자꾸 들어가시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시장이 되게 제한적이고 또 경쟁도 치열하고 한데 조금 넓은 시장으로 저희식 표현을 하면 이제 프로덕트 마켓 핏을 조금 이제 잘 하신 것 같고 또 이륜 쪽이 우리가 단순히 오토바이만 계산해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일단 시장 수요는 사이즈가 굉장히 클 것 같고요. 거기에 킥보드나 아니면 뭐 스쿠터 같은 것까지 같이 포함하면 또 앞으로 발생할 또 그 어떤 게 될지 모르지만 뭐 호버링 같은 것도 요새 많이 나오고 하니까 뭐 그런 것까지 같이 포함하면 시장은 무궁무진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단지 이제 조금 이제 걱정스러운 건 지금 개발하는데도 오래 걸리다고 했지만 네. 이걸 시장에서 인증받는 것도 꽤 오래 걸릴 수 있겠다. 왜냐하면 아직 아무도 안 간 길이잖아요. 지금은 이제 사고 원인, 규책 사유 뭐 이런 것들을 좀 데이터 드리븐으로 정확히 알려주는 기능이 더 시장에서는 먹힐 텐데 결국 이제 누가 인증해 줄 거냐에 대한 이슈잖아요. 법원에 갔을 때 그 데이터를 진짜 신뢰성 있는 법원의 판단 자료로 인증해 줄 건가 말 건가. 이게 그냥 단순히 어느 날 갑자기 국회에서 맞습니다. 땅땅거린다고 네.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소위 그 실증이라고 하나요? 맞습니다. 보여주고 또 검증시켜주고 에러가 없음을 알려줘야 쓸 텐데 해외 시장은 더 어렵거든요. 해외는 그나마 한국에서 한다고 해도 네. 또 자체적으로 또 다시 검증을 나가서 하고 그러니까 이 시간의 싸움 아까 이제 썩지어도 시간이 걸려서 네. 했다고 했는데 이 시간의 싸움을 막강한 자본력으로 밀던가 아니면 진짜 엔지니어가 때로 붙어서 하던가. 그들이 요구하는 요구사항들을 빨리 보여주던가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국내에서도 쉽지 않은데 해외에서는 조금 더 어려운 게임이라서 타겟 마켓을 좀 잘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진출 지역을 우리 거를 잘 받아들일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상대적인 수요가 높은 데를 잘 골라서 원샷을 좀 잘 때려줘야 그 다음부터 이렇게 레퍼런스 마켓으로 넘어갈 그쵸. 수 있는 그렇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저희가 해외 쪽에도 연락이 닿아서 그쪽에서 저희에게 요청을 해주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되게 많은 나라에서 요청을 해주셨어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정말 대중 없이 이쪽에서도 원하고 이쪽에서도 원하고 그래서 저희도 POC를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동남아 뭐 대만,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 이런 데서 이제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배달을 하는 그런 그룹과 함께 POC를 진행을 하기로 했고요. 예. 근래에는 이제 영국 그리고 남아공, 뭐 에스토니아, 뉴질랜드, 짐바브웨 뭐 이런 쪽에서 요청을 받아서 정말 넓잖아요. 그래서 그쪽과도 이제 POC를 좀 하는 게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도 이거를 하면서 몰랐던 부분인데요. 네. 이제 유럽이나 이런 쪽은 이제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법이 있더라고요. GDPR이라고 하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차나 이런 데 카메라를 많이 달고 다니잖아요. 특히 자율주행 차 같은 경우. 맞습니다. 예. 그런 경우는 이제 길에 다니는 사람 그리고 다른 자동차를 계속 촬영하면서 다녀야 되는 이슈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좀 그런 법에 걸리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행을 분석하기 위해서 카메라가 아닌 기술을 찾고 있었는데 유럽 쪽에서는 마침 저희가 카메라 남들을 찍지 않으면서 운행을 분석해 주니까 그쪽에서도 좀 반겨해 주는 면이 있습니다. 그 GDPR은 지금 큰 이슈죠. 개인정보보호법을 세게 걸어놔서 우리 같은 찍었던 카메라에 네. 개인이 얼굴이 인식된다든지 했을 때 다 지워져야 되는 수고로움이 있습니다. 아, 비식별로 바꿔줄 그 돈이 더 들어가요. 그렇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제대로 사용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어떤 비식별 정보가 있는 어떤 데이터들을 찾고 있죠. 네. 그 최근에 다시 레이더 기술이 더 뜨고 있어요. 거꾸로. 레이더가 굉장히 고가고 예. 전력 소모가 많아서 자동차에 막 달기가 쉬운 상황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도 로드뷰 아시죠? 네. 그 포탈 서비스에서 네네. 하는 로드뷰에 옛날 이제 여자분이랑 이렇게 찍혀놨는데 그게 계속 박제가 돼 있는 거예요. 남들은 뭐 모르겠지만 저는 알잖아요. 이렇게 얼굴 블러 처리돼도 그런 것처럼 그게 좀 뭐 저만 알겠지만 좀 곤란한. 그러니까 이제 범인은 찔리는 거죠. 프라이버시 관련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면은 그 라이더 입장에서는 자기의 운전 습관이나 어디를 갔다 이런 게 다 기록이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라이더 입장에서는 좀 거부감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달래고 어슬러서 POC를 진행하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실제 POC를 진행을 할 때는 네. 이제 라이더분들이 가장 중점에 두는 것이 그들의 수익 그리고 두 번째가 안전이에요. 상식적으로는 안전이 우선일 것 같지만 네. 일을 하다 보면 안전에 대해서 무뎌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안전을 생각하기보다 수입을 많이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배달원들이 뭐 뉴스나 신문 같은 데 보면 뭐 한 300씩 벌었다, 400씩 네. 벌었다 막 굉장히 고소득자인 것처럼 나오지만 그런 분들은 소수이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위험하게 타시는 분들이 많고 또 이분들이 고정 비용으로 나가는 비용도 한 달에 100만 원이 넘게 나가고 있어요. 그런 비용 중에 안전에 관련된 비용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아. 그런 쪽을 점차 줄여 나가자라는 쪽을 함께 설득을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진행을 작년에 이제 여러 지역에서 했어요. 실제 이제 배달원 사고율이 1년에 100대당 20건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랑 POC 하는 기간 동안에는 100대당 한 건으로 줄었어요. POC를 했을 때 안전관리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혹시 이게 이제 전국에 적용이 된다면 아까 제가 8천억 원 이상의 사회적 비용이 국내에서 소모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굉장히 많은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20건에서 한 건으로 줄 수 있었죠? 네. 이가 이제 사고를 막아주는 건 아니잖아요. 사고를 막아주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좀 차랑 달라요. 그래서 혼자 타고 다니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내 상황이 남들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인지를 좀 파악을 해줍니다. 그래서 난 사거리에서 뭐 이런 행동을 많이 하고 뭐 남들보다 뭐 인도로 많이 올라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너는 이래저래 하고 이런 요소들이 실제 사고와 연결되는 게 저희들은 데이터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행동이 특히 위험하더라. 너는 더 조심하면 좋겠다. 이런 것을 일일이 한 분께 알려드리고 있고 두 번째는 또 사고가 났을 때 대처 방법이에요. 사고가 났을 때
아무래도 이런 이륜형 오토바이나 뭐 킥보드나 자전거는 사고 당했을 때 크게 다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외부로 노출이 돼 있어서.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도 뭐 골든타임을 좀 지킬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심리적인 요인이 되게 큽니다. 내가 평가받고 내 운전이 그렇게 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더 안전운전하게 되었다라고도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실제로 보면 라이더분들이 그렇게 안전운전을 했을 때 하지 않았을 때하고 수익 면에서 많이 차이가 난다고 말씀을 하시나요? 카드값 받기 며칠 전에 되게 난폭해지시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님이랑도 같이 연구를 하고 있고 네. 실제 배달하는 쪽과도 연구하고 있어서 그 급여를 어떻게 나눠서 주면 또 운전에 도움이 될까 이런 테스트도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위험하게 운전했을 때 그리고 위험하지 않게 운전했을 때 급여 차이가 엄청 크진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혹시 다른 방면으로 보상을 해줘서 안전하게 운전을 해도 어느 정도 수익이 보장되게끔 하는 방법을 함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 좀 더 비즈니스 모델이 좀 궁금한데 네. 말씀하신 대로 근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거의 대다수의 이런 이륜, 모빌리티를 가지고 생계를 하시는 분들이 고소득이 아닌 경우가 더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그분들한테는 사실은 안전을 담보로 소득을 지금 만들고 계시는 건데 네. 본인도 아실 거라고요. 그 여기에다가 안전을 요구하고 또 이것도 코스트가 들어가잖아요. 네네. 이 서비스를 사용해야 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 비즈니스 모델 만들기가 네네네. 뭐 이렇게 POC 같은 거 할 때는 오케이 하다가도 정작 자기가 정말 돈을 주고 써야 될 네네네. 때는 안 쓸 가능성이 있어요. 네네네. 어떤 좀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동안 단속 위주로 정부기관에서 이 사람들을 계도하려고 했다면 이 사람들이 이제는 안전운전하는 사람을 오히려 좀 포상해주고 뭐 칭찬해줘서 이 사람들 안전운전 문화로 좀 바꿔보자라는 방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의 안전을 잘 책정해주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쌓인 데이터를 가지고 추가 수익 모델인데 보험 연관이에요. 아까 인슈어테크 쪽 말씀드린 것처럼 왜냐면 배달하는 오토바이 보험료가 굉장히 비싸요. 기본으로 한 300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년에. 그럼 누가 자동차도 그 정도 안 하는데 물론 오토바이 위험하니까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제 비헤비어 베이스드 인슈어런스라고 행동 기반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쉬운 예를 들면 우리 팀에파린 같은 거 네. 보면은 몇 가지 항목으로도 몇 퍼센트 항목 깎아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는 항목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걸 통해서 실제로 안전운전하는 사람은 좀 깎아주자. 보통 보험이 내가 올해 안전하게 탔으면 내년에 좀 깎이고 그렇지 않으면 좀 할증되는 구조인데 오토바이는 그렇지 않고 그냥 다 통으로 너네 얼마 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조를 좀 상식적인 구조로 바꿔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OECD 국가 65세 인구 이륜차 사망률이 1위예요. 1위인데 굉장히 압도적으로 1위예요. 2위보다 4배가 높고 평균보다는 8배가 높습니다. 그게 대부분 이제 농어촌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많아요. 농어촌 지역은 우리나라가 인구 밀도가 좀 낮고 그래서 네. 오토바이뿐만 아니고 뭐 농기구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고 대중교통이 발달해 있지 않다 보니까 뭐 오토바이, 3륜, 4륜, 경운기 이런 것들을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분들이 뭐 예를 들어 논두렁에 빠지면 뭐 서울 같은 경우는 누가 지나가다가 보고 신고를 해줄 수가 있는데 그분들은 그게 잘 안 돼요. 지나다니는 분들이 잘 없어서. 그래서 지자체에서 저희 것을 구매를 해서 희망하는 그 시민들에게 나눠줘서 그분들의 안전을 또 관리를 하고 있고 이것을 그 지자체 관제센터 CCTV가 있는 곳에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제품을 저희 서비스를 구매해 가지고 지역민들에게 나눠주는 B2G 사업 모델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 대표님께서 이번에 별따로 가자를 분석하시면서 네. 뭐 다양한 경쟁사나 이제 비슷한 업종에 있는 회사들도 많이 봤을 것 같은데 별따로 가자 같은 경우에는 어느 회사로 좀 분류가 되고 어떤 업종들이 어떤 기업들이 좀 잠재적 경쟁자로 분류가 되는지 그 데이터적으로 보이는 게 있으셨나요? 일단 그 앞에 그 다양한 테마를 가진 그 좋은 기업인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사실 기반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네네. 데이터를 얼마나 그 많이 그리고 빨리 수집할 수 있느냐가 관건 중에 하나일 것 같고 그리고 그 데이터가 양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얼마 차별적인 데이터가 지금 이 모션 센서를 통해서 이제 들어오느냐, 이 두 가지가 이제 그 성공 요건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네네. 경쟁자를 이제 언급하기 이전에 빅데이터 관점에서의 전략이 저는 좀 궁금을 했고, 그리고 제가 기사를 조금 봤는데 이제 4월 기준으로 이제 400대 정도 이제 탑재가 됐고, 네네. 올해 이제 그 1만 대까지 조금 그 모션 센서를 탑재하려고 이제 그 목표를 세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양적인 측면에서 그 데이터 그 수집 출처가 많아져야 되니까 네네. 그런 걸 좀 가속화할 수 있는 전략이 저는 좀 개인적으로 궁금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질적 측면에서 모션 센서 자체가 데이터를 발생시키는 이제 출처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기존의 다른 경쟁자들이 수집할 수 없는 데이터들, 어떤 데이터들을 확보할 수 있는지 이 두 개가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들으면은 또 이제 자연스럽게 경쟁자가 누군지가 이제 규정이 될 것 같아서 먼저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전략은 한 도시의 사고율 전체를 낮출 수 있다면 굉장히 효과적인 마케팅 수단이 되고 연구할 것도 많고 다른데 이제 알리기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경기도 남부 지역의 한 도시를 선택해서 그쪽에 집중해서 아까 말씀하신 선택적인 마케팅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도시에 액티브하게 배달하는 인원의 75%가 저희 거를 달고 현재 돌아다니고 계십니다. 배달을 하고 계시고 경쟁사가 따라할 수 없는 저희의 독특한 거는 먼저 시장에 들어갔다는 점이에요. 저희는 원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테크 쪽의 베이스다 보니까 음주운전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많은 기능을 넣어서 서비스를 내년 중순쯤에 런칭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랑 비슷하게 이륜차 안전 관리를 하겠다는 업체들이 국내에 좀 생기기 시작하다 보니까 우리가 굳이 음주운전까지는 좀 천천히 하되 먼저 서비스 런칭하고 먼저 모으자라고 해서 다른 이제 경쟁자들이 시장에 들어오기 전에 먼저 선점하는 게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의 양과 그리고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올해 이렇게 서비스 런칭을 하게 됐고 한 도시만 지금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 투자를 받고 있는데요. 수도권 전체적으로 확대를 해서 서비스를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아까 경쟁자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뭐 크게 한 세 가지 유형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동통신사도 이제 이 모빌리티에 관심이 많으니까 네네. 이제 경쟁자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뭐 배달 대행사도 자체적으로 이렇게 할 수 맞습니다.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비슷한 그 테크 기업들도 이제 그 시장성이 확인이 되면 이제 많이들 들어오실 것 같은데 디바이스 없이 그냥 네. 핸드폰으로도 이제 정보를 취합해서 할 수 있는 건가요? 핸드폰에도 모션 센서 비슷한 게 들어있는데 원래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OS가 이들의 고성능을 좀 막고 있고, 왜냐하면 그렇게 되다 보면 다른 핸드폰 기능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저희가 쓰는 알고리즘이 아닌 그들이 쓰는 알고리즘으로 쓰다 보니까 굉장히 부정확한 게 많고 네. 한계가 되게 많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따로 IoT 기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해외 POC도 추진하시고 있는 내용이 네네. 있으시다고 하시니까 IoT 같은 경우에는 뭐 지자체나 정부의 협조도 필요할 것 같고 현재 핏도 맞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센터장님이 보실 때 이런 IoT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할 때 가장 필요한 요건들이 뭐가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일반적으로 다 비슷한 공통적인 필요사항들이 있겠지만 특히 이제 이륜차 관련돼 가지고는 아무래도 머저리티 마켓이 개도국 마켓일 가능성이 큽니다. 선진국 마켓도 있지만 개도국 마켓이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커진 사업들이 있어요. 비대면 딜리버리. 이러면서 이제 라이더들이 지금은 이제 거의 딜리버리 한 툴로 딱 자리 잡았기 때문에 큰 마켓인데, 아까 제가 이제 살짝 말씀드렸죠. 비즈니스 모델이 조금 좀 타이트하게 준비를 하지 않고 블러리하게 가면 시간만 낭비할 가능성이 크다예요. 예를 들면 태국 같은 경우는 통신사가 이 이륜차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 비즈니스를 합니다. 오토바이에 락 잠금 장치 하는 것도 통신사가 팔아요. 거기에 스마트폰을 연동해 부가 서비스를 연동해서 내 오토바이가 어디 있고 뭐 이런 별거 아닌 로케이션 베이스 서비스인데도 불구하고 먼슬리 페이먼트에서 그거 부가 서비스를 얼마씩 얻어서, 대신 오토바이 개수가 장난이 아닙니다. 뭐 몇천만 대씩 되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은 내 커스터머가 지자체가 될지, 그러니까 라이더가 내 커스터머가 아닐 수 있어요. 네네. 해외에서는 오히려 그런 인슈런스 컴퍼니가 아예 인베드 시켜서 갈지, 아니면 예를 들면 우리 저기 메시코리아나 쿠팡처럼
그런 이커머스 회사가 우리 고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강제로 다 오토바이에다 실는 겁니다. 왜냐면 한 사람 사고 나면 그만큼 손해인 게 뭐 이 캐주얼티에 대한 손해도 있지만 어퍼튜니티 코스트가 발생하잖아요. 그만큼 딜리버리가 못 나가고 하는 것들이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이게 비즈니스 모델이 돼요. 몇 명 줄이고 사고 줄이고 쉬는 시간 줄이면 그만큼 프라핏이 더 늘고 여기 들어가는 코스트 제하고 나면 프라핏이 나오는데 아까 저희 걱정하는 게 그냥 B2C로 가면 이분들한테는 공짜로 주문 쓰겠지만 내가 돈 내고는 쓸 가능성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정부 서포트로 갈 건지 그렇다면 그것도 스케일업을한 비즈니스 모델이 잘 안 나올 수 있어요. 정부의 지원금 형태는 이게 10년, 20년 계속 네네. 간다고 보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 나라가 정해지면 거기에 맞는 비즈니스 모델을 다시 한번 리모델링을 해서 셋업을 하면 굉장히 파워풀할 것 같아요. 네. 확장성도 있고. 제가 아까 설명을 잘 못 드린 것 같은데 저희 국내에서도 B2B로 하고 있어요. 배달원들보다는 배달원을 데리고 있는 업주들이 저희 거를 필요로 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만이나 그쪽 그룹도 자기들이 배달원 직 고용해서 그쪽은 쓰는 형태더라고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네. 배달원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어서 그런 방식으로 다 가고 있습니다. 아마 B2G는 국내에서만은 하고 있고 해외 같은 경우는 다 B2B로 이 별다른 가지의 사업 모델 자체가 자체적인 완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파트너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파트너들을 좀 더 이렇게 집중적으로 보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아무래도 그 실무에 계신 분들, 그래서 점주분들이 제일 점주. 저희, 예, 왜냐면 본인들은 실제로 안전 네. 관리를 해야 되고, 또 내년 7월부터는 이게 관리하는 법이 생겨서 7월 1일부터는 관리하지 않으면 벌금을 많이 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랑 이제 파트너십을 맺고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배달이 되게 호황이어서, 네. 이제 배달원이 넘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배달원이 줄었기 때문에 이제 배달 플랫폼이 또 있어요. 그쪽에서 오히려 이제 배달원을 유치를 하고 싶어 하시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점주의 마음을 끌어야 되는 거잖아요. 점주분들이 나는 이번 달까지는 뭐 여기사에 배달하다가 다음 달은 바꿀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플랫폼 쪽에서 저희 거를 함께 연동을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배달 앱을 배달원이 켜면 저희 것도 앱도 같이 돌아갈 수 있게 그렇게 두 군데 업체랑 진행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은행 앱 키면 백신 앱이 같이 켜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해서 편하게 쓸 수 있게 같이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그 해외 POC 사업은 어떻게 좀 진행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해외에도 파트너들이 다 파트너사들. 예, 저희 걸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고 다 다 판을 짜서 오셨더라고요. 어떻게 알고 연락이 오세요? 저희도 물어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알고 했냐 그랬는데 저희가 올 초는 아니고 여름인가 국제 스마트 시티 박람회가 그 일산에서 네.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많은 나라 분들을 만났었는데 뜬금없는 나라에서 연락이 이제 어떻게 알고 그렇게 다른데 소개가 됐더라고요. 저희 회사가 영어로. 그래서 구글 검색해서 오셨더라고요. 박람회가 이런 게 효과가 있구나 생각보다. 본트 글로벌 센터에서 전 세계 다양한 보육시설과 그런가요? 플랫폼을 갖고 계시는데 잘 좀 부탁드립니다. 근데 사실 저게 제일 쉽게 하고 크게 갈 수 있으면 보험회사 갖고 가는 게 제일 빠르긴 해요. 그러니까 뭐든지 하여튼 레귤레이션으로 딱 인서트를 해놓으면 네. 다 강제 조항이니까. 근데 이제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쪽 업종 주변에는 이상한 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분야는 누구 안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실제로 리걸 서비스 많이 받으셔야 되고 네. 법적인 거 준비도 확실하게 하셔야 되고 그게 아까 이제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재해, 사고, 안전에 관련된 것도 다 충분히 검증이 끝나야 되고 양 국가 간의 기술적 검증과 그런 제도적 검증이 끝나고 나면 보험회사가 또 실증을 보통 한 2년 정도 하더라고요. 옛날 지금은 다 쓰지만 블랙박스 보험회사 집어넣는데 4년 걸렸어요. 이해가 안 되죠. 네. 아니 그걸 왜? 미국은 6년 걸렸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우리나라 블랙박스 회사들이 망했어요. 못 기다리고. 금방 다 쓸 줄 알았죠. 근데 법적인 게 주마다 틀리고 이거를 디지털이잖아요. 변조 가능성에 대한 것들을 인증받아야 돼요. 나는 좋다고 하는데 이 장비를 살짝 고쳐서 사고 안 난 것처럼 만들 수 있으면 법으로 인정 못 해요. 네네. 그럼 보험회사가 쓸 수가 없어요. 법정 가면 다 질 텐데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씩 요구되는 사항들이라서 이제 아까 그런 콜들이 많이 오시면 좋긴 한데 막 쉽게 얘기하는 사람 있으면 더블 체킹해 보셔야 돼요. 네네. 알겠습니다. 국가 2개만 하면요. 거기 잠 못 자요. 네네. 아무도
한국 사업 하셔야지, 그거 하셔야지. 쉽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게 이제 호흡 조절이라고 해야 되나요? 괜히 아이디어만 보고 그렇죠. 자기들이 먼저 해보면 네. 예, 아까 얘기했지만 스마트폰도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퀄리티 떨어져도 먼저 시작하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저희가 늘 걱정이 돼서 특히 해외 출원 아주 꼼꼼하게 잘 도울 들여서 잘 해놨으면 좋겠고요. 네네. 이미 소문 났기 때문에 사실 좀 똘똘한 친구들은 요 웹사이트하고 이거만 봐도 자기들이 카피캐 후진거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네네, 맞습니다. 네, 이제 그런 것도 좀 사전에 준비하시고 뭐 지금 현재 어드바이저리 그룹들은 상당히 잘 구성이 되신 것 같은데 해외 쪽도 그런 분들이 조금 있으셔야 저기 될 것 같아요. 실제로 해외랑 일하려고 하니까 약간 법적인 거나 이런 게 국내 아주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법이에요. 이런 쪽을 너무 모르고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진짜 법 없으니까 못 살겠더라고요. 개인의 삶은 법 없이 살면 돼요. 근데 회사는 법 없으면 다 당합니다. 맞습니다. 정말 박추진 대표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네. 내년에 포부라든가 목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어느 정도 이제 안정된 서비스를 통해서 저희가 바쁘지 않았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저희가 수도권 남부 쪽에서 하는 게 좋은 레퍼런스가 돼서 해외에서도 콜이 오지만 국내에서도 좀 국내가 사업하기 훨씬 멀리 안 가도 되잖아요. 또 위험한 나라도 안 가도 되고, 그래서 국내에서도 많이 좀 확장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격의 K-스타트업 세계로 유페 컨설팅 별 따러 가자 만나봤는데요. 오늘 자리에 함께 해주신 본트 글로벌 센터의 김종갑 센터장님, 그리고 엔톡의 박재준 대표님, 그리고 별 따러 가자의 박추진 대표님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도 더 좋은 컨텐츠로 독자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